와, 이런 쇼츠 많이 본 것 같은데. 그죠, 이런 쇼츠들, 정보성 쇼츠들. 그냥 몇 번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화풍을 학습하는 AI에 혹시 내가 만든 화풍이 뺏길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마도 이런 것들은 2, 3년 안에 딥페이크, 이것도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는데 개인 차원에서는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피해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네, 그럼 2부는 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요즘에 인스타그램 릴스, 뭐 유튜브 쇼츠 이런 거 보면 AI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되게 재밌는 뭐 강아지가 요리하거나 뭐 이런 네. 거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2025년 또 AI 트렌드 중에 하나로 AI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거를 꼽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창작 도구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발전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교수님께서 좀 예시로 보여주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한 두세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예를로 지금 이제 뭐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걸로 뭐 영상 만들고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많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아까처럼 뭐 챗GPT 같은 걸로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그림 그린 뭐 지브리 스타일을 뭐 클링 같은 도구에다 넣으면은 실제로 애니메이션처럼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나는 그것도 어려운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되게 그냥 쉽게 그 정보성 유튜브 컨텐츠 쇼츠 만들 수 있는 도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를 좀 보여드려 볼게요. 요즘에 보면 막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유튜브 쇼츠 중에 특히나 이제 뭐 40, 50대 분들 이상이 또 많이 보시는 거는 뭔가 재미있는 신기한 이미지 말고 뭐 정보 전달을 위한 쇼츠라든지 아니면 뭔가 뭐 새로 바뀌는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글자랑 내용이 나오고 그 이미지가 비슷한 참고 이미지 나와가지고 나오는 쇼츠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것도 진짜 뚝딱하면 금방 만들어집니다.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 중에서 제가 비디오 스튜라고 하는 도구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비디오 스튜라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도구인데, 네, 그죠? 약간 이제 돈을 일부 내야 되긴 합니다. 이게 실은 무료 버전들도 요즘에 있어요. 뭐 픽토리라든지 브루에서도 일부는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비디오 스튜를 좀 많이 쓰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얘가 나머지 도구들에 비해서는 좀 우리가 말하는 템플릿이나 컨텐츠가 좀 많고 좀 쓰기가 손쉬워요. 그래서 이제 좀 써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비디오 스튜에 제가 로그인을 해서 들어왔고요. 새 프로젝트 눌러볼게요. 네. 쇼츠를 하나 만들어보죠. 무슨 내용의 쇼츠를 한번 만들어볼까요? AI 트렌드? 어떨까요? 그죠? 네. 인공지능 트렌드 이렇게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인공지능 트렌드 이렇게 하고 얘가 보면 숏폼 만들 거야, 롱폼 만들 거야, 직접 편집할 거야 이렇게 나오죠. 야, 롱폼도 해주네요. 네, 그렇죠. 롱폼도 되게 길게 돼요. 자, 그러면 숏폼 영상 만들 거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어떤 블로그의 내용을 그대로 만들고 싶다. 그럼 이 웹사이트 시작하기 눌러가지고 웹사이트로 시작하기 눌러서 웹 URL을 붙여주면 그 내용을 그냥 가져와요. 와. 그래서 그 기사 내용도 그대로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을 갖고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준비된 스크립트라고 하는 건 제가 뭔가 대본이 있다. 그럼 대본을 넣어서 만들 수도 있고 아이디어로 시작하게 하면 정말로 얘한테 글부터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디어로 시작하기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네. 정보성 컨텐츠 이렇게 나오고 컨텐츠 주제를 넣으라고 하죠. 여기다가 인공지능 트렌드에 대해서 좀 하라고 하고 뭐 주요 정보는 뭐 예를 들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 트렌드를 설명, 그죠? 이렇게 쓰고 설명, 인공지능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면 좋음. 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네. 그러고 나서 다음을 누를게요. 그러면 얘가 이 내용을 갖고 지금 뭔가 다라락 하고 뭘 만들고 있죠. 네네. 네. 네. 와, 대본이 써졌네요. 네, 그럼 대본이 써졌죠. 네. 그럼 보면 최신 인공지능 트렌드 알아보기. 그래서 트렌드를 소개해드릴게요. 뭐 스마트홈 기술, 건강관리 기술,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으로 돈 벌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만들었어요. 네. 이러고 나서 만약에 내가 마음에 안 든다, 조금 더 고치고 싶다, 그럼 여기 글 다듬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숏폼으로 만들고 롱폼으로 만드는데 그게 잘 돼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놓고 다음 누를게요. 그럼 다음을 누르면 얘가 템플릿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안에서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정보성 콘텐츠를 위한 숏폼이다. 그러면 이렇게 골라주고요. 그리고 다음 눌러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오고 예를 들면 음악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고를 수 있는데 그냥 자동으로 있는 상태에서 해볼게요. 네. 완료. 그죠? 자, 이러면 얘가 쭈쭈쭈쭈 하고 뭔가를 만들고 있죠. 어마어마하네요. 오, 진짜 빠르게 네. 모든 과정이 그냥.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내가 만들고 나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거나 하면 지우면 되겠죠. 그죠?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에 정보항이라고 돼 있는 것만 네. 제가 그죠?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어딨냐 이거를 조코딩 이렇게 바꾸고 그죠? 그다음에 잠겨 있구나. 네, 요거를 풀고 여기다가 조코딩 이렇게 쓰고 그죠? 가져올게요 대충. 예. 네. 이렇게만 바꾸고 나서 그죠? 뭐 뒤에는 그냥 정보항 놔두죠. 네네네네. 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얘를 그냥 전체 미리 보기 눌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은 조코딩. 그죠? 여러분 우와. 인공지능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오늘은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최신 인공지능 트렌드를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스마트홈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우리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인공지능은 우리의 건강 관리에도 큰 역할을 하고 와, 있습니다. 이런 쇼츠 많이 본 것 같은데. 그죠, 그죠. 이런 쇼츠들, 정보성 쇼츠들. 이야, 그냥 이렇게. 예, 몇 번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나오고 제가 만약에 이거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 이미지를 좀 여기서 뭐 스마트홈 기술 대신에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스톡에서 뭐 스마트홈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보면은 스마트홈 테크놀로지 이렇게 찾잖아요. 네네. 그죠? 그럼 이 안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냥 이런 거 눌러주면 얘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아이고 뿅. 아주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넣으면 뭐 뒤에도 지울 필요도 귀찮으니까 없고 이렇게 하면은 된 거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 누르고 그리고 나서 그죠? 이거 다운로드 해가지고 여기 렌더링 걸어주면요 한 3분이면은 이제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유튜브 쇼츠 올리면 릴스 올리면 되겠죠. 와, 대박이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뭔가 대규모로 작업을 해서 올리시는 정보성 컨텐츠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림 그리는 거, 뭐 영상 만드는 거, 그다음에 대본 쓰는 거, 쇼츠 만드는 것도 도구의 도움을 받으면 그냥 바로 된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이런 부분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사실 이런 도구가 대중화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생성 AI 도구를 이용할 것이고 그러려면 이제 컨텐츠의 차별화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일 것 같은데요. 네. 네, 생성형 AI는 좀 컨텐츠 산업에 있어서 경쟁과 창의성에 어떤 변화를 좀 불러일으킬 거라 보시나요? 제가 이제 생성형 AI 관련돼서 강의할 때도 그렇고 이런 얘기할 때 항상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AI가 만들어주는 결과물은 80점짜리를 누구나 클릭하면 만들 수 있게 해준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이 80점짜리라고 하는 것이 갖는 큰 의미가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아예 도전할 수 없었던 영역도 클릭만 하면 80점짜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되게 어떤 취미 생활이나 내가 못 해봤던 걸 정말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큰 하나의 선물이죠. 뭐 예를 들면 지금 AI로 웹툰 그리기 뭐 그런 그림 그리기가 왜 잘 되느냐가 결국 그 포인트죠.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는 정말로 몇 명의 소수의 잘하는 사람들만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지 놓고 바꾸니까 내가 나오는 거예요. 되게 즐거운 거죠. 비슷하게 AI로 음악 만들기, 뭐 우리 조코님도 많이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수노 같은 녀석한테 뭔가 어떤 맥락만 주고 나서 노래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 노래를 꽤 그럴듯하게 잘 만들거든요. 그럼 이제 뭔가 내가 평생에 나의 노래 하나 만들고 싶었던 사람한테는 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놀라움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갖고 밥 벌어먹는 사람들 관점으로 보면 와, 이렇게까지 만든다고? 이러면서 처음엔 충격을 받죠. 그 충격을 받았던 것에 이제 좀 재미있는 히스토리 중에 하나가 작년 4월에 작곡가 김영석 씨가 이 트윗을 하나 올리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어떤 그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에 그 초대를 받아서 심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자체 행사가 이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주제가 공모전을 했거든요. 근데 그 주제가 공모전 한 노래들을 어쨌든 심사는 잘 봐야 되니까 작곡가 김영석 씨를 섭외를 한 거예요. 작곡가 김영석 씨가 다 들어봤는데 진짜 좋은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그 노래를 1등으로 뽑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에 이 주최 측에서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김영석 씨 죄송한데 1등을 다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1등을 받으신 분이 자기가 받을 수 없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약간 반장난으로 AI로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게 1등이 돼가지고 자기도 당황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작곡가 김영석 씨가 아니 내가 1등을 고른 게 AI가 만든 거라고? 이걸 상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허허 이렇게 내용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그래서 작곡가 김영석 씨는 그 노래를 1등을 유지를 하셨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다른 곡을 뽑으셨을 것 같으세요? 그 뭔가 기사에서 우승했다라고 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등을 그대로 유지를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주제가를 그 사람이 만든 곡 그대로 쓴 게 아니라 거기에 작곡가 김영석 씨가 편곡을 해가지고 더 좋은 버전으로 만들어서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취미로 80점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럼 81점으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할까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음악을 제가 이제 좋아는 하지만 미디 프로그램 이런 걸 다루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AI로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80점짜리가 나오긴 하는데 여기에서 요 음을 조금 바꾸고 싶어요. 아니면 여기만 약간 특수 효과를 주거나 사운드를 넣고 싶어요. 그걸 하려면 아이러니하게 원래 미디로 음악하는 테크닉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울림을 준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웹툰도 지금 딸깍하면 80점짜리 나오는데 그거를 갖고 내가 진짜로 괜찮은 작품을 만들거나 관리를 하려면 원래 그림 그리는 걸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콘텐츠 산업의 경쟁과 창의성에서 생성형 AI가 주는 가장 포인트는 누구나 그럴듯한 80점짜리는 뽑을 수 있다. 그럼 그거에 진짜로 우리가 그 다음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나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녹일 수 있다면 오히려 작업물은 되게 빠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음악 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 좀 제가 몇 명한테 들어보면 예전에는 이 음악 만들어주는 AI 도구가 그냥 무서웠대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생각이 두 개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뭔가 내가 상업적으로 빨리 음악이 소진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CM송, 라디오 CM송. 그런 거 만들 땐 이제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이 AI한테 일단 초안을 50개든 100개든 만들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막 만들 거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괜찮은 노래 몇 개를 골라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미디 작곡을 활용을 해가지고 노래를 좀 바꾸는 거죠. 왜냐면 그거는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럼 비즈니스 관점으로 보면 가성비 되게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 하나랑 한쪽에서는 이 생성형 AI의 특징은 어디선가 봄직한, 어디선가 들어봄직한, 어디선가 느껴봄직한 영상은 잘 만드는데 전혀 다른 결의 느낌은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시간을 이렇게 쓰는 거죠. 내가 음악 활동을 할 때 아까처럼 상업적으로 쓰는 것도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는 것들은 그렇게 쓰면서도 내 스타일이나 내 어떠한 역량을 다해서 만드는 정말 예술적인 활동들은 별도로 또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투 트랙의 변화들이 이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의 입장에서나 프로듀싱 입장에서 되게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엔 이제 조코딩님은 워낙 이제 내용을 잘 하시니까 그 내용에 있는 것들을 자동화해서 하더라도 마지막 한 스푼, 우리가 줄 수 있는 한 스푼을 제대로 넣을 수 있으면 거기서 좀 격차가 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확실히 진짜 그 막 만드는 건 누구나 하지만 거기에 한 스푼을 더 얻는 거, 그렇죠. 그게 진짜 큰 차별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누구나 쉽게 AI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게 뭐 장점이기도 한데 동시에 좀 부작용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저작권 문제, 뭐 지브리에서도 최근에 이걸 써도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도 좀 논쟁이 있고, 그리고 딥페이크 이것도 꽤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는데 AI 콘텐츠 시대를 맞아서 좀 이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나 개인 차원에서 해야 될 거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이것도 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개인 차원으로 좀 설명을 하면 개인 차원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딥페이크라든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피해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슷한 사례를 많이 보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느껴야 돼요.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실은 제가 이제 그 IT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는 것 중에 보이스 피싱하고 스미싱 관련 예방 교육을 정부랑 해서 한 3년 이상 제가 전국을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한테 스미싱 뭐 아니면은 우리가 말하는 보이스 피싱
어떻게 막아야 돼요라는 거 제일 쉽고 와닿게 알려드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한번 예시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네. 사례를 보여드리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돼요. 이렇게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거 보여드리면 바로 생각이 바뀌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생성형 AI도 써볼 때 약간 그런 부분까지 된다는 거를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예를 들면 AI로 목소리를 정말로 막 1분, 2분이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론 머스크 같은 유명인들의 얼굴도 그냥 이미지 있는 상태에서 뭐 이제 오픈소스 계열에 있는 걸 하면 진짜 내가 그것처럼 막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일 큰 거는 내가 AI 도구를 쓰면서 아까처럼 좋은 쪽도 있지만 악용될 수 있는 사례들도 고민을 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잘 봐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하고 내 주변에 알려야 된다는 게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법과 규제로 해줄 수 있으면 좋지만 법과 규제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래서 이미 피해를 보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생성형 AI는 충분히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걸 꼭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정부에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뭐 규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빠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시 되게 디테일한 규제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딥페이크와 관련돼서도 제가 좀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일종의 형사 소송으로 가거든요. 예를 들면은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최근에 이제 그 우리가 말하고 있는 뭐 내 지인을 뭔가 딥페이크로 해가지고 뭐 만들어서 그들에게 피해를 있었다. 그럼 그들의 피해를 가졌을 때 아무리 소송을 걸어봤자 지금 법상으로는 형사법에 걸려요. 그럼 형사법은 징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징역을 산다 할지라도 실제로 피해를 당하신 분에게 그게 얼마나 뭔가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요즘에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냐면 이게 형사법이 아니라 민사법으로 가고 있어요. 민사법으로. 민사법으로 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반장 이제 약간 이제 뭐 비꼬 와서 금융치료라는 말을 하잖아요. 금융치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전에 악플 달던 사람들이 악플이 되게 빨리 바뀌었던 이유가 처음에는 그냥 단순 명예훼손이었다가 지금은 이 악플이 있으면 실제 경제적 피해나 아니면 대놓고 아주 디테일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피해에 대한 이제 소송을 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연예인들도 그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걸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냥 호기심에 놔두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러한 딥페이크라든지 AI에 대한 부작용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디테일한 법들이 좀 빨리 나와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쓰는 사용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충분히 크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I가 세상을 망하게 할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 AI 자체가 세상을 망하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정말로 AI 때문에 세상이 망한다면 그걸 악용하는 사람 때문에 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쓸 수 있게 이 도구에 대해서 규제나 법들이 같이 좀 뒷받침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최근에 뭔가 AI로 인한 문제로 실제로 어떤 소송이 걸리거나 해서 뭐 판결이 난 사례가 있을까요? 실제 이제 그 요즘에 이제 사례 중에서 뭐 완벽한 판결은 아니지만 이제 조금 문화에 대한 변화를 좀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중국에서 얘기하는 게 좀 재밌거든요. 왜냐하면 아시지만 중국이 이 AI와 관련돼서 엄청나게 그 학습 속도가 빠르잖아요. 근데 그 학습 속도가 빠른 게 아이러니하게 저작권을 안 지켜서이잖아요. 정말로 뭐 그 뭐 저작권이나 뭐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어떠한 뭐 어떻게 보면은 초상권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AI한테 다 학습을 시키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들이 못 따라갈 정도로 데이터량이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최근에 10대들을 대상으로 AI를 쓰는 거는 되게 강하게 좀 막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캐릭터 챗이거든요. 캐릭터 챗. 예, 아시겠지만 요즘에 캐릭터를 기반으로 대화하는 거를 10대들이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 뭐 예를 들면 목소리를 잘하는 AI랑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도 이 기술이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고 어느 수준이냐 잘생긴 아이돌 같은 이 그 캐릭터가 실제 입도 움직이고 동영상 목소리도 되니까 정말로 이 내 남친 같은 느낌으로 막 대화를 하는데 이 남친 같은 AI랑 대화를 하는 걸 10대들이 상당히 유료로 돈을 주고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주고 많이 쓰는데 문제는 이 AI가 얘기를 할 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예상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욕설이라든지 아니면 이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AI의
어떻게 보면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물론 성인이라고 하면 충분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내가 조절할 수 있지만 뭐 10살, 11살 친구들이 이걸 맘대로 쓰면 조금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아직까지 중국에서 이게 일반적인 인터넷법에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청소년들이 쓰는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이 AI와 관련된 챗은 아직까지 그런 규칙에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중국에서 오히려 빠르게 움직이면서 야 이거는 우리 지금 중국 10대들에게 큰 이슈나 위험성이 될 수 있으니 기존에 있는 인터넷 가이드라인처럼 이 생성형 AI 서비스도 빨리 넣어야 돼라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식으로 되게 섬세하고도 디테일하고 이제 연령대별에 대한 이슈들이 좀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거라고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소송과 관련돼서 얘기가 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들은 조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소송 중에서 지금 첫 번째로 가장 큰 소송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뉴스 데이터에 대한 소송들이죠. 최근에 챗GPT의 일반 버전을 써보시면 얘한테 검색을 시키면 예전에는 막 외국에 있는 출처를 되게 잘 가져왔는데 요즘에는 막 블로그, 우리나라 블로그로 출처를 많이 갖고 올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런가 보면 예전에는 이 생성형 AI가 뭐 예를 들면 특정 언론 기사를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그냥 막 썼어요. 근데 이제 언론사들이 거기에서 태클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지적재산권인데 특히나 이제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오픈 AI는 처음에 아니야, 이거 너네 그냥 오픈되어 있는 거 크롤링하는 거야 이랬거든요. 근데 몇몇 언론사가 뭘 발견했느냐? 유료 사용자들한테만 보여지는 기사들, 그 일부 기사를 챗GPT가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걸렸다 요놈 이거 한 거죠. 쉽게 말해서 야 너네가 무료 버전만 했다고 하는데 유료 버전까지 가져오면 이건 문제가 있어. 이거 소송이야 라고 해서 실제로 그런 소송들에서 일부 이 언론사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유료 컨텐츠에 대한 제휴를 오픈 AI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같이 뭔가 화풍을 학습하는 AI에 혹시 내가 만든 화풍, 새로운 화풍이 뺏길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아마도 이런 것들은 2, 3년 안에 마치 우리가 지금 유튜브 보면 유튜브에서 음원들 우리가 막 모음집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 음원집, 모음집 같은 거 들어보면 이게 자동으로 그 음원에 있는 출처가 있는 예를 들면 가수한테 저작권이 자동으로 이제 돌아가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에는 나는 그냥 내가 돈을 안 벌더라도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모음집 같은 걸 유튜브에 올릴 수 있죠. 그런 식으로 AI가 만드는 여러 가지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역시도 AI가 또 좋아지면서 저작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시대로 좀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아마도 그 과정 속에서는 수많은 소송이나 사회적 합의나 기술적 발전이 있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 3년 정도 지나면 우리의 그 크리에이터들이 뭔가 나의 저작 권리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들도 좀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약간 혼동의 시기. 그렇죠. 네. 정말 혼동과 혼란의 시기라고 볼 수 있죠. 네, 아마 이게 좀 확립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처럼 어느 정도 확립이 돼서 서로 이게 나눠 가질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도 사실 AI 트렌드 엄청 빨리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 이 시점, 지금 시점에서 개정판을 내신다라고 한다면 꼭 추가하고 싶은 최신 AI 트렌드나 또 새롭게 요즘 주목하고 계시는 좀 생성형 AI 도구가 있다면 어떤 걸 소개하고 싶으신가요? 실은 이것 때문에 지금 엄청 고민 중이에요. 그 개정판을 쓸까 어쩌고 하다가 결론은 어떻게 냈냐면 2026년 올 때까지 기다리려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책을 한 권 더 내자. 그래서 실은 지금 책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에이전트가 실제 쓸만한 수준으로 오고 있거든요. 에이전트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도구들이 지금 쏟아지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에이전트 도구를 좀 쉽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책을 하나를 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구 중에서 한번 꼭 경험해 보셨으면 싶은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마누스라고 이제 표현이 됐는데 이제 미국에서 매너스라고 하고 있죠. 중국에서 만든 에이전트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이 지금 약간 베타 버전이긴 한데 좀 이렇게 신청하면 며칠 있으면 이제 아이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AI가 어느 수준까지 나에게 일을 자동으로 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마누스 확실히 진짜 엄청 난리가 났잖아요. 그쵸. 뭘 만들어 달라 하면 진짜 뭐 자료조사부터 웹사이트 만들어서 막 공개하는 것까지 다 해주던데. 네, 실제로 저도 그걸로 이것저것 해봤다가 되게 깜짝깜짝 놀라는 사례들도 많았고 뭐 홈페이지를 그냥 만들어 달라고 대충 제 얘기를 했더니 얘가 어디까지 동작을 하냐면 실제로 홈페이지 안에 책 구매 링크까지 넣어가지고 클릭을 했더니 알라딘이 막 떠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제 유튜브 채널에 그 최신 영상을 가져와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제 내용을 기반으로 챗봇을 만들어 달라고 그냥 말로만 썼는데 실제 챗봇을 만들어서 제가 얘한테 야 그러면은 AI 공부하려면 책 뭐 사야 돼? 그랬더니 아 부끄럽지만 제 책인 AI 2025를 사시면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저의 빙의해서 내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놀랍다라고 이제 느꼈던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안 써보신 분들 있다면 한 번씩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가오는 AI 워커 시대, AI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책의 한 문장을 뽑는다면 어떤 문장일까요? 네, 뭐 책에 아까 맨 앞에 얘기를 했으니까 맨 뒤에 에필로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기 459페이지에 왜냐면 이게 책이 두껍다 보니까 끝까지 안 읽으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에필로그에 보면 제가 이제 저희 아들하고 노는 얘기를 좀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 지금 이제 3학년이 됐는데 이때 제가 어떻게 AI로 아들하고 놀아준지를 썼는데 거기에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소소한 재미와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AI가 주는 또 다른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내가 잘 못하는 것, 하지만 내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을 AI 도구를 통해 더욱더 재미있고 의미 있게 표현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AI와 함께 할 수 있는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이해하고 현실로 만들어주는 AI와 함께 더 즐겁고 창의적인 2025년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놨었습니다. 이 문장을 꼽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AI를 되게 막연하고 어렵게 생각을 해서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느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브리 사태가 보여주듯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고 즐겁게 쓸 수 있는 것부터가 한 발을 내딛는 거의 시작이라고 봐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AI를 갖고 우리 얘기한 것처럼 일에도 적용해 먹을 수 있지만 내가 80점짜리를 할 수 있다면 과연 내가 못 해본 것 중에 뭘 먼저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럴 때 이제 이 책에 제가 뭐 도구 한 50여 가지를 좀 넣어놨는데 그 책에 있는 걸 하나씩 그냥 카탈로그 보실지 살펴보면서 제가 이 책 얘기할 때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따라해보세요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한두 개만 골라서 해보시는 게 시작입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시도해보시고 변화를 느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 되게 많은 도구가 나오니까 관심 있는 도구들 한번 써보시고 직접 해보신다면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이제 써보면은 더 잘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도구가 이제 내 생산성을 올려주거나 혹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재미를 느끼게 될 수 있는 또 좋은 수단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네,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코딩의 리코딩 AI, 다음 시간에도 빠르게 변화하는 AI 생태계의 완벽 적응을 위해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